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12월부터 한국 증시 큰 거 옵니다. 제가 봤을 땐 12월부터 엄청난 돈이 풀릴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전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오늘 너무 중요하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가 이 자막을 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듣기라든가 아니면은 좀 봤을 때 내용을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한번 제가 이 자막을 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혹시 댓글에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가 정말 최대한 영상에 제가 반영하려고 노력하니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12월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 누구나 다 아는 내용입니다. 바로 미국의 금리 인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고요. 3.7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우리가 연준이라고 하죠, 10일에 고용 둔화들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 이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9명이 찬성을 했고 3명이 이견을 냈으며 올해 세 번째이자 3연속 금리 인하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거의 만장일치인데 요즘 들어서 거기에 좀 이견을 내거나 좀 반대표를 드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딱히 좋은 건 아니죠. 올해 마지막 FMC였던 이번 회의에서 연준은 내년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약 3.4%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 최소 금리 인하 한 번은 더 할 거다라는 느낌인 거죠. 뭐 많이 하면 두 번 이상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한 번 정도는 거의 확정적으로 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그래서 내년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되긴 하지만 FMC 위원 간 견해차가 커서 내년에 금리 인하 여부와 그 수준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 번일지 두 번일지 이게 얼마나 금리 인하가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최근에 뉴질랜드라든가 뭐 호주라든가 아니면은 캐나다 이런 데는 벌써 금리 동결을 하고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지금 미국은 계속 금리 인하를 하는 구간에 있어요. 한국도 금리를 동결하고 지금 인하라는 분위기는 사실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야, 미국만 계속 인하를 하네 라는 분위기인데, 근데 여기에 추가로 더 공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재정증권 매입이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돈을 뿌려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돈이 뿌려주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100만 원짜리 채권을 발행합니다. 그럼 100만 원짜리 채권을 연준이 사요. 그럼 연준은 채권이 생기겠죠? 그 대신에 재무부는 100만 원짜리 현금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려준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뭐가? 연준에서 야, 내가 그거 내가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나온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가 12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이제 줄이던 거를 끝낸 게 12월인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을 지금 뿌리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준이 이렇게 급한가? 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단기 유동성 확보 목적으로 연준은 12일부터 단기 국채 400억 달러를 매입을 합니다. 단기 국채라 함은 1년 이내에 아마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가. 그래서 매월 9일 전후로 약 30일간의 잠정 매입 일정을 사전 공표하기로 했으며 RMP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QE라고 해서 우리가 양적 완화가 아니다. 이거를 돈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금 관리를 위한 매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급준비금이라 한다면은 우리는 보통 시장에 돈이 풀려있는 유동성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급준비금이 너무 없으니까 좀 관리 좀 하자. 그러니까 내가 돈 좀 풀어줄게. 그 대신에 양적 완화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관리 차 돈을 조금 푸는 거야
해서 매달 얼마? 400억 달러라고 한다면 대략 55조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큰 돈이에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지급준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 4주에서 1년짜리 재무부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여기 써 있는 거는 1년 이내라고 하지만 뭐 사실 3년까지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3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 아실 게, 만기가 4주에서 1년짜리라는 거는 10년이나 20년, 30년짜리도 사실 이미 시간이 지나서 뭐 만기가 지금 3년 이내, 1년 이내로 들어오면은 그것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만기, 새로 나온 만기 이게 아니라 30년짜리, 10년짜리, 5년짜리도 뭐 이 정도 남았다. 그럼 살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월가에서는 페드, 연준이 이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돈을 풀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점이나 규모가 엄청 빨랐고 엄청 컸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양적 긴축일 끝낸 게 12월 1일이에요. 근데 양적 긴축을 끝내자마자 돈을 푼다고 한 겁니다. 이건 뭐다? 연준이 진짜 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랬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그게 언제냐라고 한다면 2019년도에 그랬거든요. 근데 2019년도의 시장 상황과 지금의 시장 상황이 거의 흡사해요. 미국이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2007년 8년에 리먼 브라더스로 경제 위기가 왔고 금융 위기가 왔고, 그 이후에 정말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막 풉니다. 돈을 막 풀어서 어떻게든 경기나 금융을 살려요. 그 다음에 그 양적 완화를 언제 끝냈냐면 2014년에 끝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양적 완화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그대로 있다가 2017년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풀려 있으니까 이거 돈 좀 다시 좀 땡겨오자. 돈 너무 많이 풀려 있지 않느냐. 그래서 17년부터 2019년도까지 양적 긴축을 합니다. 그게 그 당시예요. 근데 지금이랑 비슷하죠. 왜? 사실 2020년도에 우리 경기 침체가 왔고, 그래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막 풀었고, 그 이후에 2022년도에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해서 2022년도 말까지 긴축을 쭉 최대 규모로 했었고, 그리고 나서 현재 구간이 온 겁니다. 그때랑 비슷하죠. 그래서 2016년 말부터 2018년까지 8번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금리 상단을 2.5%까지 올려놨고요. 같은 기간 연준의 자산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했죠. 그래서 2017년 말에서 2019년까지 양적 긴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랑 비슷했어요.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2019년 7월 말부터 어느 정도 이제 금리 인상 다 했으니까, 자,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유동성 잡았으니까, 자, 이제는 금리 인하 슬슬 해볼까 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2019년에 지급준비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국채를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상을 하고 이제 막 인하를 하려고 하는데, 인하를 이제 막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풀겠다라고 나선 거죠. 다급하게. 언제? 2019년도에. 그래서 2019년 10월 15일 매달 600억 달러씩, 현재는 400억 달러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1.5배 많게 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돈을 미친 듯이 풀었어요. 왜? 이때도 목적이 뭐다? 지급준비금 관리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이랑 돈을 푸는 목적도 같고 상황도 같고 흐름도 비슷하고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2019년처럼 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유동성을 혹시나 못 잡다가, 우리가 2020년도에 무슨 일이 터졌죠. 아시겠지만 다들 기억하기 싫은. 그러면서 유동성을 건드리는 트리거가 나오면은 크게 한번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고, 지금의 양적 완화가 아니라 정말 대규모 양적 완화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다,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유동성 상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2019년에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이때 돈이 막 풀리죠. 왜 풀려요? 이때 이제 금융위기를 잡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합니다. 이 회색으로 그어져 있는 구간이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그래서 경기 침체 구간에 돈을 막 풀어요. 언제까지? 2014년도까지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가 끝나요. 14년에. 그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 이후 돈을 더 풀진 않아요. 그래서 풀지 않으니까 유지가 되다가 2017년 말부터 양적 긴축이 들어가요. 이때부터 금리 인상은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양적 긴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돈이 쭉 빠지죠. 그래서 2019년에 어느 정도까지 빠지냐면은 2013년도 수준까지 지급준비금이 내려와요. 그 정도로 유동성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유동성이 이만큼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급준비금이 너무 많이 빠졌는데, 너무 유동성이 없는데 하면서 여기서 갑자기 지급준비금 관리 차원 이러면서 돈을 풀기 시작한 거죠. 600억 달러씩. 뭐 현재 구간으로 따지자면 한 80 몇 조씩 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이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는 거예요. 왜 비슷한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2025년도 현재 유동성 흐름 중에 지급준비금이에요.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을 미친 듯이 풀어요. 그래서 미친 듯이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양적 긴축이랑 금리 인상이랑 막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지급준비금이 박살이 나죠. 그러면서 이 최대 규모로 양적 긴축을 했었던 시기인 6월, 9월 이 시기에 저점을 찍은 게 현재 딱 요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이 구간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적 긴축 규모가 줄어들어서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됐죠? 최근에 요 구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최대로 양적 긴축을 세게 했던 구간이랑 지금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구간이라는, 그 정도로 유동성이 메마른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서 더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는, 시장에 좀 돈이 부족한, 서로 돈을 주고받고 대출하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관리가 좀 필요하겠는데, 이거 돈 이거 지원 안 해주면 유동성 위기가 잘못하면 오겠는데 라고 연준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급하게. 그러니까 이게 관리 좀 하자 이런 가벼운 마음이 아니에요.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양적 긴축 종료하자마자 바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우리가 지급준비금만 보고 이거를 판단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영래포입니다. 제가 영래포는 뭐라 그랬어요? 은행이 연준한테 돈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굳이 다른 데다가 위험하게 맡길 필요 없습니다. 왜? 연준에만 맡겨도 높은 금리로 이자를 주는데 뭐하러 딴 데 맡깁니까? 그래서 은행들이 금리 인상 시기에 엄청나게 여기 보면은 돈을 맡겨요. 보시면 영래포의 돈이 최대치를 찍는 수준이 언제냐면은 금리가 최대치일 때. 그리고 이제 슬슬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내가 기대하는 수익이 안 나오기 시작하니까 영래포가 쭉쭉쭉쭉쭉 빠지다가 지금은 그냥 거의 바닥, 그러니까 없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보통 영래포가 뭐냐면 비상금이라 보면 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면 은행이 꺼내 쓰는 비상금 같은 건데 영래포가 완전 바닥을 쳐버렸죠. 그 뜻은 뭐예요? 유동성이 부족해도 어딘가에서 꺼내올 만한 돈이 없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영래포에 돈이 없네. 그 다음 저희가 유동성 보는 게 뭐라 그랬죠? TJ 잔고. 재무부에 제가 통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재무부 통장이 왜 중요하냐? 채권을 발행해서 연준이 사주면 들어오는 돈이 TJ 잔고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시장에 돈을 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잔고가 떨어져야겠죠. 얘네가 통장에서 돈을 써야 되니까 잔고가 떨어져야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얘네들의 지금 TJ 잔고의 계획이나 지금의 이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이 8,500억 달러. 자로 이 구간 라인대 밑으로는 절대 못 써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떨어졌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순이라 그래요. 연말에 다시 끌어올립니다. 결국엔 다시 끌어올려요. 그리고 다음 달 중순에 또 좀 썼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계속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일단 3월까지. 2026년도 3월까지는 무조건 지금 이 8,500억 달러가 유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함부로 못 푼다는 소리예요. 이걸 쭉 풀고 싶어도 잔고를 계속 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돼요. 왜? 자기들 계획이 그렇거든요. 그럼 유동성이 풀린다 안 풀린다? 안 풀린다. 돈이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TJ 잔고, 영래포, 아까 이게 지급준비금이 전부 다 유동성이 말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돈
땡겨올 데가 없으니까 잘못하면은 이거 툭 치면은 유동성 때문에 흔들리겠는데? 야, 이거 지금 좀 급해 보이고 좀 불안해 보여도 야, 재정증권 매입하자 해서 재정증권 매입이 400억 달러씩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유동성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거를 때릴 만한 트리거가 혹시 저기서 나올까 봐요. 저기서가 뭔데? 바로 일본의 금리입니다. 일본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단연간 수십 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지금 0.5%까지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19일 정책 금리를 인상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을 재개할 거라는 전망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죠. BOJ는 오는 19일 금융정책 결정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0.5에서 0.75로 인상할 것이 유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 엔화는 10개월 만에 최약세로 수입물가 상승 압력을 키웠습니다. 당연히 뭐 수입물가가 올라가면은 소비자가가 올라가고 그 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일본 지금 약간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66%는 이번 달을 시작으로 6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인상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일본의 금리가 인상되면 문제가 뭔데요? 자, 이거를 봐야 돼요. 일본의 국채금리입니다. 그것도 30년 만기 국채금리인데 저희가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0.62%예요. 0.62%면 뭐예요? 그냥 안 주는 거예요. 이자가 없다. 왜? 금리가 제로인데 뭐 금리가 사실 이 채권 금리가 나올 게 있겠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일본이 슬슬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시작하면서 쭉쭉쭉 오르더니 1.4%, 2.1%, 지금은 3.36%까지 올라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라온 거죠. 원래는 0% 주던 게 3.36%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보통 일본이 0.62%면은 일본에 투자할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제로금리로 대출받아서 다 해외 돈이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돈 내놓고 미국채 사놓고 미국 주식 사놓고 다 해외로 돈 뿌려놨어요. 대출받아가지고. 근데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 대출금리가 올라갔겠죠. 이자를 내야 돼. 그래도 뭐야? 돈 잘 벌면 내가 굳이 가줄 필요 없고 이자 좀 내지 뭐. 이자 내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은 엔화가 강세가 나오죠. 엔화가 강세가 나온다는 건 다른 나라의 통화가 약세가 나온다는 소리고 뭐가 생겨요? 환손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손실이 생기는구나.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엔화에서 해외로 나가면은 환전을 해야겠죠. 그럼 이 환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나라 가서 채권을 사서 옛날에는 0.62% 내가 벌 바에야 거기 가서 한 4, 5% 채권 수익 내면은 그게 훨씬 낫지 않냐? 라는 인식이 강했죠. 근데 지금은 뭐야? 일본에서도 3.36%를 줘요. 이거는 환손실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해외로 나갈 리스크 전혀 없고 그냥 일본에서 채권을 사도 3.36%를 줍니다. 그래서 일본의 채권 수익률이 높아졌어요. 그럼 이 세 개를 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은 내가 굳이 해외로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이 나오고 채권 금리가 더 치솟는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자금을 일본 내부로 다시 들고 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갑자기 훅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라도 해외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그러면 실제 미국에서도 유동성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돈이 누구 돈이냐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 30년 국채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30년 국채를 누가 사냐면 보험사들이 사요. 그러니까 일본 보험사들이 일본에다 투자해 놓는 게 아니라 미국 30년 국채나 미국에다가 국채를 투자해 놔요. 보통 일본 보험사들이.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옛날에는 0%대니까 차라리 미국 가서 4, 5% 버는 게 나아요. 근데 지금 일본에서 3.36%, 3.35% 준다? 그럼 일본 30년 국채 사는 게 사실 훨씬 이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뭐다?
일본 금리 인상 시작되면은 일본에 있는 보험사들이 미국에 투자해 놓은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럼 보험사들이 돈을 조금씩 들고 올 수 있겠지만 갑자기 언제 확 끌고 오겠느냐? 그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때고 보험금 지급이 대규모로 나갈 때인데 보통 그런 시기가 언제냐면은 바로 일본 내에 뭔가 큰 사고가 터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지진이 나거나 쓰나미가 오거나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은 일본에서 보험금이 엄청나게 필요해지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지진이 6도, 7도가 계속 나요. 근데 물론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돈을 지금 굳이 꺼낼 필요는 없지만 분명 심리적 압박이 들어올 겁니다. 왜? 그거를 예측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본이 해외로 나가 있는 자금을 국내로, 그러니까 일본 내로 땡겨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분위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미국은 2019년과 같은 사실상 양적 완화가 시작된 게 맞고 규모는 2019년보다 작긴 해요. 아까 2019년에 1.5배 많다고 했죠. 양적 긴축 종료 이후 바로 RMP, 이게 이제 지급준비금 관리차 돈을 발행하는 거 시작한 건 연준도 급하다는 뜻입니다. 안 급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유동성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일본 금리 인상이 12월 19일 진행이 진짜 된다면 해외 나가 있는 일본 자금이 자국으로, 그러니까 일본 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대규모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일본 자금 돌아올 것까지 감안해서 아마 미국이 400억 달러 재정증권 매입을 시작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 안 돌아올 것 같았다 하면은 이것까지는 안 하거나 이 규모가 좀 적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이 금리 인상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타격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이 자극적으로 유동성을 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미국 유동성은 영래포 지급준비금 TJ 잔고를 보면 말라 있다는 걸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단기 자금 유입으로 12월 동안은 증시가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 돈을 어쨌든 풀고 양적 긴축 종료도 했고 금리 인하도 했으니까. 그 대신에 혹시 일본이 진짜로 19일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럼 증시에 슬슬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인플레이션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기세 올라오죠. 공공요금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고 그래서 12월 19일 이후 일본이 만약에 금리를 어떻게 하냐, 만약에 금리 인하, 금리 동결을 하면은 뭐 괜찮겠지만 금리 인상을 했다. 그럼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시장이 그걸 얼마나 버티나 이걸로 우린 내구력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미국의 재정증권 매입의 선택은 좋았는가 나빴는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이 흔들리는가 안 흔들리는가,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12월 19일에도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시장이 잘 버텨, 그럼 올해 말까지 저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2월 19일이 상당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 최근에 연준이 재정증권 매입을 왜 시작했냐라는 거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꼭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12월 19일에 일본이 금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로봇 자율주행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저희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쓴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아니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되고 적을 데도 없고
저희가 받는다고 해도 쓸 데가 없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중요한 글을 쓰면은 푸시 알람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푸시 알람만 승인하고 허용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시황, 극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나눠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트럼프 정책 독점수의 리포트 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하반기 로봇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전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12월 12일, 11일, 10일, 9일 저희가 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장전에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장마감하고 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다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저희 딴 거 안 바라고요. 댓글 꼭 한 줄씩 달아주시고 유튜브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